감염 프랭크 보덴 지음. 자, 이제 유행하는 라인병, 유행하는 2007년 7월 윈블던 경기를 펼치던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테니스 선수 샘 스토서는 몸에서 이상한 증세를 느꼈다. 오늘 아침 침대에서 일어난 스토서는 몸이 극도로 피곤했고 몸 한쪽을 림프절이 부은 채였다. 이후로 머리도 계속 아파왔고 온몸이 쑤셨으며 손발이 붓기 시작했다. 게다가 얼굴까지 붓고 온몸에 발진이 생겼다. 스토서는 런던 시내의 병원 4곳을 돌았지만 어디서도 병명을 확진해 주지는 못했다. 다만 한 곳에서 어쩌면 풍진 독일 홍역일 수 있다고 얘기했을 뿐이었다. 단식 2차전에서 패배하고 나서 오스트리아로 돌아간 스토서는 증상이 점점 악화되었다. 병 때문에 훈련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그해 8월에는 US 오픈의 1차전에도 나가지 못할 정도였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훈련하던 스토서는 심한 두통이 가라앉지 않고 계속되는 바람에 병원을 찾았는데 처음에는 중동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다가 마침내 의사들은 요추 천자를 실시했고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이라는 진단을 내렸지만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는 여전히 알지 못했다. 스토서는 병원에 입원한 4월 동안의 겹친 격으로 요추 천자 이후에 오는 부작용인 두통까지 겪었다. 겨울에는 템파에서 일하는 감염병 전문의를 만난 이후에야 라인병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혈액 검사 결과 진단이 확정되자 스토서는 8주 동안의 항생제를 부여받았으며 그 가운데 4주는 정맥 주사를 맞았다. 언론에서 운동선수에 대한 의료 진단 결과를 접할 때면 나는 항상 정확성을 다소 의심한다. 근골격계 증상인 골절, 어깨 탈구, 전용 십자인대, 파열 등은 대개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지만 어떤 선수가 최근에 자신이 제대로 진단받지 못해서 여러 복합적인 증상 때문에 슬럼프를 겪었다고 얘기하면 나는 몸이 떨린다. 그 증상은 만성적인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 때문에 일어났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나는 만성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이라고 해도 담담히 받아들이지만 몇몇 운동선수들은 특히 후자에 대해서는 자신이 환자라고 인정하기를 꺼린다. C형 간염은 약물 주사와 연관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 선수들은 확진받지 않은 채 HIV에 감염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더욱더 인정하기를 꺼릴 것이다. 몇 년은 고민하다가 털어놓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선수들이 선열을 일으키는 완성 앱스타인 바이러스 EVBV나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는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소식을 들려오면 나는 끙하고 신음을 내며 위트빅스 시리얼을 씹을 뿐이다. 이 두 바이러스에 대한 급성 감염은 꽤 흔하지만 대개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 시절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두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이나 재활성화는 드물며 운동을 심하게 해서 일어났다기보다는 거의 대부분 면역계가 억제되었기 때문이다. 스포츠 의료계 그리고 그 주변에서는 많은 감염병이나 꽤나 애매하게 진단이 된다. 가끔은 실험실에서 얻은 결과가 잘못 해석되었기 때문이겠지만은 십장 홍반열 진단하기를 참고하라. 가끔은 의사들이 여러 증상들에 성급하게 병명을 붙이려는 경우도 있고 선수 본인이 자신의 부진을 정당화하려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스토서의 경우는 확실히 라인병이라고 여겨진다. 스토서의 개인 홈페이지에 적어놓은 증상에 대해 설명을 보면 이 장의 도입부에 나열한 여러 정보를 알 수 있고 그걸 보면 라인병 증세가 맞아떨어진다. 그 가운데 어떤 증상도 진단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말이다. 라인병은 전형적인 증상이 없기 때문에 무척 진단하기 어려운 병이다. 그래서 몇 달이나 여기저기 전전해야 뒤에야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 환자들이 많다. 스토서는 직업적인 이유로 이 병이 흔한 유럽과 미국의 여러 곳을 돌아다녔으며 이런 점이 의사로 하여금 라인병 항체 검사를 받으러 가는 실마리를 제공했을 것이다. 그 후에 널리 알려져 있듯이 2011년부터
건강을 완벽히 되찾은 스토스는 테니스 선수로 명망을 이어갔다. 스토스는 이런 글을 남겼다. 이후로 그 증상들은 어느 하나 절대 재발하지 않았다. 라인병은 1970년 들어서 처음으로 나타난 소위 새로운 감염증이었다. 당시는 감염병이 이제 정복되었다는 믿음이 굳건해지던 시대였는데 라인병은 이런 믿음을 깨뜨렸다. 라인병은 미국 커네티컷 주의 한 도시에서 이름을 따왔는데 이곳은 1975년 이 병이 최초로 집단 발병한 곳이었다. 오늘날 매년 미국에서만 약 30만 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여겨진다. 라인병은 거의 대부분 보렐리아 속의 세 종이 원인균이다. 보렐리아는 스피로 헤타 나선형 세균으로 매독을 일으키는 트리포니아 팔리둠과 생김새가 비슷하다. 이 원인균 가운데 미국에서 가장 흔한 종은 보렐리아 부르그도르페리인데 진드기에서 이 균을 처음으로 분리해 미생물학자 윌리 부르그도프의 이름을 딴 학명이다. 라인병은 인수 공통 전염병이다. 즉 동물에게 걸리는 병인데 인간에게도 옮는다. 라인병을 일으키는 보렐리아 균은 많은 동물에게 감염되며 가장 흔하게 사슴, 다람쥐, 설치류, 특정 진드기 종에 서만 인간에게 전파된다. 이 진드기는 사람 몸에 최소한 24시간 붙어 있어야만 자기 몸의 세균을 인간 속에 피 속에 풀어 놓는다. 그러고 나면 알아서 인체에서 떨어져 나간다. 그렇지만은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 독을 품은 조그마한 여행객이 자기 몸에 왔다 갔는지도 미처 알지 못한다. 진드기에 물리고 나서 증상이 일어나기까지의 잠복기는 3에서 30일 사이다. 감염되고 나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요조성 홍방, 이동 홍반이라는 특징이 뚜렷한 발진인 경우가 많다. 이 발진은 진드기에 물린 자리부터 시작해서 피부를 타고 서서히 퍼지며 물린 자리에는 조금씩 건조가피라 불리는 비늘 같은 붉은 딱지가 얹힌다. 보통의 피부가 고리처럼 이 딱지를 둘러싸며 그 둘레가 다시 불그스름하고 조금 고르지 못한 가장자리로 동심원처럼 둘러싸인다. 그래서 마치 관역의 한가운데 같은 모습을 이룬다. 내가 처음으로 요조성 홍반을 관찰한 것은 피어필드 감염병 병원에 근무하던 1985년이다. 정확하지는 않아도 그쯤이라. 한 젊은 여성이 뉴햄프셔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에 진드기에 물렸다가 멜번으로 돌아와서 이 병원의 외래 환자로 등록했다. 이 여성은 자기 허벅지에 생긴 발진을 사진으로 찍어 보여주었는데 조금 초점이 안 맞았지만 특징적인 발진이 보였다. 오늘날에는 이처럼 자기 몸에 생긴 감염병 증상을 찍어두는 게 그렇게 새로운 일이 아니지만 당시만 해도 우리 의료진은 그 결정적인 순간을 사진으로 포착한 그녀의 창의력에 찬사를 보냈다. 나는 그때만 해도 그 발진이 뭔지 전혀 몰랐지만은 선배인 앨런 스트리트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라인병이라고 진단을 라인병이라고 자, 미국에서는 요조성 홍반이 라인병의 특징적인 증상으로 여긴다. 따라서 이 증상이 나타나면 실험실에서 검사를 통해서 확진하지 않더라도 병을 진단할 수 있는 셈이다. 당신은 측정할 만한 면역계 반응이 나타나기는 지나치게 이른 시점이라 항체 검사는 소용이 없었다. 라인병을 일으키는 보렐리아균은 처음 감염이 일어나고 몇 주 또는 몇 달 뒤에 몸의 다른 부위로 번지기도 한다. 이때 가장 흔한 증상은 하나 이상의 관절에 일어나는 관절염이다. 이 증상이 나타날 즈음이면은 피 속에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검사를 해보면은 라인병에 따른 관절염인지 아니면 다른 감염병이나 비감염병 때문인지 알 수가 있다. 보렐리아균은 다양한 신경학적인 질환을 야기하기도 한다. 뇌성화형 신경마비, 갈랭, 발해, 예컨대 벨마비 같은 걸린 환자는 안면신경이 급작스레 마비되면서 왼쪽이나 오른쪽 마비된 쪽의 얼굴을 처지고 눈을 감을 수 없게 된다. 벨마비는 단순 헤르페르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지만은 라인병이 풍토병인 지역에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보렐리아균 감염을 조심해야 한다. 이 치료법이 보통의 벨마비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드물게 라인병은 심장 속 전기가 전도되는 경로를 손상시켜 심장박동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다.
예상할 수 있겠지만 빨리 진단해서 치료를 시작할수록 환자들은 빨리 회복한다. 물론 상당수의 감염병이 그렇듯이 아무리 적절한 치료를 받아도 소수의 환자들은 증상이 낫지 않고 이어지지만 6개월이면 거의 모두 완전히 회복된다. 그렇지만 라인병으로 판정받은 극소수의 환자들 가운데 받을 만큼 치료를 받았어도 여전히 비록 비특이적인 증상들을 계속 앓는 사람들이 있다. 아무리 항생제를 적절하게 복용했어도 무척 드물게는 라인병을 일으키는 보렐리아균이 몸속에 남아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다. 항생제, 그러면 항생제의 탓이 아니겠나. 항생제 문제도 있고,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임상실험을 주의 깊게 실시한 결과 고농도 항생제를 장기간 걸쳐 투여해도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불행히도 최근에는 스스로 자기가 라인병으로 진단을 내린 사람 가운데 사실은 한두 번도 라인병을 일으킨 보렐리아균에 감염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꽤 많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만성피로 증후군이나 다른 비특이적인 증상들을 한 무더기 갖고 있다. 이런 증상은 그 원인을 특정 질병으로 진단 내릴 수 없으며 종종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증상들이라 이야기한다.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지금쯤 몇몇 독자들은 내가 말하려는 바에 대해 성을 낼 것이다. 심지어 내 동료들 가운데 몇몇도 내가 이 장을 온전한 정신으로 썼는지 따지곤 했다. 라인병을 일으키는 보렐리아균이 일으키는 여러 증상과 질병은 지난 10년 이상 감염병 분야에서 가장 논쟁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였다. 사람들은 자기가 어느 대륙에 사는지 상관없이 라인병이 일어난 주제에 대해서 당혹스러워한다. 본인이 라인병에 걸렸다고 믿는 사람들은 충분히 입증 증거도 없이 세계 곳곳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만날 수 있었다. 당연하지만 소셜미디어에서 오가는 논의는 거침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가끔은 공격점에 때로는 완전히 적대적이다. 미국에서는 라인병이라 판정된 환자들과 만성피로 증후군과 비슷한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의사들이 추천하는 치료를 끝낸 상태에서 이런 논쟁에 참여한다. 본인이 라인병에 걸려드는 혈증학적인 증거도 없으면서 자기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보렐리아균의 새로운 종에 감염된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마저 존재한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증상을 가졌으며 자기 나라를 떠나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자기는 라인병에 걸린 것이라고 믿고 있다. 1980년대에는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증상을 가진 일부 오스트레일리아 가운데 라인병을 판별하는 초기 단계의 항체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는 일이 있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결과는 아마도 교차 반응 항체에 의한 가짜 양성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오스트레일리아에도 라인병이 존재할 수 있다. 비록 미국과 아시아, 유럽에서 이 병을 옮기는 진드기 종이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없지만 이론적으로 매개체 역할을 할 만한 종이 존재하기는 한다. 진드기 마비증을 일으키는 익소데스 홀로시클루스가 그 진드기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 1990년대 중반에 1만 2천 명의 오스트레일리아 진드기가 수입된 적이 있는데 그 진드기들의 몸에 라인병을 일으키는 보렐리아균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사실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뉴사우스 웨일스 해안에서 발견된 196마리의 익소데스 속 진드기를 살핀 결과 라인병을 일으키는 보렐리아균은 DNA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이 진드기는 인간뿐만 아니라 개도 물기 때문에 라인병이 풍토병인 지역에서 개들이 진드기가 매개하는 질병을 초기에 감지하는 역할을 한다. 오스트리아에서도 이뤄진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생활한 적이 있던 개 2마리를 제외하고는 라인병을 일으키는 보렐리아균에 감염되었다는 증거가 없었다. 우리가 바로 이 전장에서 살폈듯이 혈청학을 근거로 진단을 내리는 것은 우려스럽다. 완벽한 검사는 존재하지 않기에 우리가 찾는 질병이 희귀하다면 아무리 해당 질병을 고도로 특수하게 찾아내는 검사라고 해도 90% 이상으로 그 검사에서 양성을 받은 사람 가운데 상당수는 실제로 그 질병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수학적으로 확실하다. 인간의 위장에 사는 많은 세균 가운데는 완전히 무해하지만 보렐리아균과 닮은 종들이 여럿이 존재한다. 이런 세균은 라인병 항체 검사와 교차 반응하는 항체를 생산할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가짜 양성 결과가 나온다. 표준 실험실에서 이런 문제에 익숙하기 때문에 교차 반응으로 나타나는 결과들은 배제한다. 하지만 본인이 라인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스트레일리아의 공인된 실험실에서 라인병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상당수 미국으로 건너가서 한 편의의 검사비가 $1,000 이상인 상업적인 실험실에서 혈액 검사를 다시 받는다. 이런 시설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나 미국 표준 실험실에서 제공한 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내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아마도 양성을 판가름하는 한계치를 표준 실험실보다도 낮게 설정했기 때문일 텐데, 이런 상반되는 결과는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가짜 양성이다. 2014년 오스트레일리아 연방보건원 책임자는 라인병이 국내에서 걸릴 수 있는지 의논하기 위해서 임상자문위원회를 열었다. 감염병에 대해서 지적으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실 가운데 하나는 어떤 감염병의 증상이 전 지구를 통틀어서 상대적으로 일정하게 나타나지만 그 원인은 지역별로 다양하다는 점이다. 외국에 여행한 적이 없는 오스트레일리아 서부 사람이 열병에 걸렸다면 말라리아일 가능성이 절대 없지만, 만약 아프리카에서 막 돌아왔다면 가능성이 있다. 어떤 사람이 인도 여행에서 돌아와서 독감 비슷한 증상과 함께 심한 관절통을 앓는다면 치kungunya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확률이 있지만, 애들레이드 교회를 방문한 게 전부라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은 없다. 다시 말하면 나는 환자들이 어떤 감염증에 노출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결코 그 감염증을 진단내리지 않는다. 함부로 그 환경이나 봐야 되죠. 그쵸. 그것이 비교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나를 믿어 좋다. 만약 라인병을 일으키는 보렐리아 균이 오스트레일리아 진드기에서 발견되기라도 하면 나는 제일 먼저 그 사실을 숙지할 것이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말을 살짝 바꾸자면 사실이 바뀌는 순간 나는 마음을 고쳐 먹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논쟁의 상당 부분이 국토에 어디까지 이 병이 퍼져 있는지, 라인병 발병 이후에 나타나는 증후군을 어떻게 치료할지에 대한 것이다. 이 논쟁 때문에 미국 감염병학회는 변호사 비용으로 수백만 달러를 지불해 왔다. 라인병이 진드기에 물렸을 때에만 전파된다는 사실은 널리 받아들여진다. 그러니 진드기가 없다면 병이 걸릴 가능성도 없는 것이다.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는 진드기가 살지만 이 진드기의 전두가 몸속에 라인병을 옮기는 보렐리아 균을 가진 것은 아니다. 그러니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이 라인병일 수도 있는 증상을 겪고 병원을 찾아도 의사들은 다른 병명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어디서든 접속 가능하고 겉으로는 그럴듯한 인터넷 게시물 때문에 자가진단이 더욱 쉬워졌다. 한때는 리더스 다이제스트 가정의학 같은 잡지가 도움을 주었지만 말이다. 확증 편향이란 이미 존재하는 믿음을 휩쓸리고 그것에 맞아 떨어지는 정보에만 집중하게 되는 무척 인간적인 오류이다. 그동안 IDSA를 정말 긍정에 빠뜨렸던 주제가 있었다면 라인병을 치료하는 기관에 대한 이 기관의 권고사항이다. 이 병을 치료하는 데는 이미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항생제로 충분했기 때문에 그동안 제약업계에는 실효성의 의사결정을 위한 강력한 증거를 제공할 만한 대규모 임상실험을 지원하는 데 별로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라인병 관련 단체에서는 이 지침에 대해서 시큰둥 반응을 보였고 2006년에는 커네티컷주의 검찰총장이 IDSA가 특정 금지 조항을 어겼는지를 조사하기에 이르렀다. 지침을 작성한 사람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추천사항에 반영시켰는지에 대한 혐의였다. 법무 비용이 점차 쌓였으며 2008년에는 이 사건이 재판 없이 매듭지어졌다. 이후에 벌어진 독립적인 조사관은 IDSA 지침이 증거에 적절하게 기반했다고 밝혔다. 나는 IDSA 대표들이 라인병 관련 단체와 법적인 다툼을 벌였던 이야기를 털어놓는 회의 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몇몇 전 패배감을 느꼈다고 말했는데 그 싸움은 의사들에게 꽤 심각한 대가를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몇몇은 이제 고소 때문에 무서워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것은 심각한 질병에 대한 의학적인 토론이 벌어지는 좋은 방식이 아니다. 의학적인 지식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유는
사람들이 현재 통용되는 지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는 유념할 부분이 있다. 새로운 주장을 입증할 책임은 새롭게 주장하는 그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이다. 의료 전문가들은 체질적으로 어떤 질병과 질법 사이의 인간관계에 대한 주장에 회의적인 반응한다. 이런 특성은 종종 보수적인 새로운 흐름을 가로막고 저항하는 이미지로 묘사된다. 이런 지적인 관성은 의학의 진보가 빠르지 않게 느릿느릿 일어난다는 점을 뜻한다. 하지만 이것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만큼이나 오래된 안전에 대한 의료계의 기본적인 특징을 생각할 때 당연하다. 항야의 외침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다. 2000년에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마셜 어렌 바이러리 세균이 위와 식이저장 개형을 대부분 일으키는 원인균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은 바 있다. 두 사람이 자신의 발견을 처음으로 논문으로 작성해서 발표한 것은 1982년이었지만 우리가 위궤양 환자를 대상으로 위산이 아닌 세균 치료를 하게 되기까지는 10년 이상이 걸렸다. 나는 젊은 의사 시절의 두 사람에 대한 비판은 주류 전문가 문화가 변방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일어난 획실 무시했으며, 하지만 30년이 흐르고 나서 나는 당시의 의학계의 반응이 적절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새로운 의견을 개진하려면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자기 아이디어의 타당성을 입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몇몇 연구자들은 마이코박테리아라고 알려진 궤력균 비슷한 미생물이 그런 병이라는 위장질환의 원인균이라고 주장했다. 나는 마셜과 워런의 성공에 힘입어 이 가설에 흥미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연구를 한 적이 있다. 나 역시 그런 병이 단순하게 감염성 질환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하지만 절대로 제어하지 않은 관찰 연구 결과에서 얻은 흥미로운 실마리도 불구하고 마이코박테리아를 죽이는 치료에 대한 무작위 임상 실험 결과는 부정적이었다. 1990년대에도 클라미도필라 뉴모니아의 세균이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증상에 대한 원인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이 흘러나온 적이 있었다. 심장질환을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다니 무시하기는 너무 희망적인 전망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해당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에 대한 무작위 임상시험을 한 결과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 자기가 옳다고 진심으로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연구를 해서 증명해내야 사람을 설득할 수가 있다. 증명을 해내야 사람을 설득해낼 수가 있다. 특정 지역에서 라이온병의 전파에 대한 잘못 인도된 믿음은 직접적인 손실과 함께 감지하기는 힘들지만 기회비용의 문제도 안겼다. 환자들은 라이온병에만 집착하다가 그보다 개연성이 높은 다른 질환을 못 보고 넘어가기 때문이다. 분자생물학 석사 학위를 가진 40대 마틴은 간목지대를 하이킹하는 것이 취미였다. 하지만 이렇게 취미생활을 즐기다 보면 종종 진드기에 물렸기 때문에 하이킹을 한번 다녀오면 자기 몸에 몰려 숨어든 이 자그마한 히치하이커들을 잡아내야 했다. 여러 해 동안 마틴은 진드기가 몸에 붙었을 때 어떤 격을 불러일으킬지 전혀 걱정하지 않았고 건강 상태도 멀쩡했다. 하지만 나를 만나기 몇 년 전 마틴은 일주일 정도 독감 비슷한 증상을 겪은 적이 있었다. 열이 펄펄 끓고 근육이 쑤시는 등 심하게 아팠기 때문에 며칠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였다. 그래도 마틴은 어떤 처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버텼으며 최대한 의사를 찾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렇지만 이때 겪은 증상이 나은 이후로 마틴은 원래 건강 상태가 결코 돌아오지 못했다. 오랫동안 만났던 여인과도 헤어져 기분까지 가라앉았다. 그러는 동해 마틴은 예전과 같은 수준의 활기를 찾지 못했고 튼튼했던 몸은 조금씩 무너졌으며 수면 상태도 만족스럽지 않아 종종 밤 10시 전부터 침대에 눕고만 싶었다. 마틴은 자기가 만성피로 증후군이 아닌지 의심했지만 비과학적이라는 개념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 용어를 쓰는 것은 꺼렸다. 직장 등 동료 한 사람이 어쩌면 라인병에 걸렸을지도 모른다고 말해 주었지만 마틴은 여기에도 회의적이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질병 상태에 대한 의료에 마틴은 자기가 라인병 양성이라는 이메일을 한 통 받았다. 그래서 마틴은 신용카드 결제를 한 번 더 하고 전에 연락했던 미국의 온라인 치료소를 찾았으며
그녀는 항생제 정맥 조사를 한동안 맞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녀는 마틴에게 항생제 이름과 복용할 양을 정해서 보내주었고 마틴의 담당 의사는 꺼림직하기는 했지만 6개월 분량의 경구 항생제를 처방해 주는 것으로 합의했다. 약을 먹고 며칠이 지나자 마틴은 몸이 훨씬 나아진 기분이었지만 정해진 기간이 끝날 무렵이 되자 원래 증상이 재발했다. 마틴 다시 온라인 치료소를 찾았고 그녀는 또 다른 항생제를 조합해서 복용하라고 추천했다. 자, 이렇게 항생제를 계속하게 되면 항생제 때문에 그럭저럭 마틴은 억색이 운 좋은 편이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증상은 완벽히 사라졌다. 마틴 또래의 남성에게 뇌졸중은 흔하지는 않아도 가끔 보고되는 정도였다. 신경과 의사는 그에게 뇌졸중이 온 뚜렷한 원인을 찾을 수 없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을 겪은 셈치라고 말했다. 그로부터 몇 달 뒤에 나는 담당 의사의 요청으로 마틴을 만났다. 환자가 전에 라인병 진단을 받은 데 대해 걱정이 돼서 내 도움을 받았던 것이다. 마틴 자신도 본인이 라인병이라는 데 확신이 없었고 치료를 계속해야 하나 살짝 당혹스러운 눈치였다. 그가 그동안 치료받았던 경과를 살펴본 나는 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지나치게 빨리 이송되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그 결과 뇌졸중과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리 장염 사이의 관계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것이다. 마틴과 그의 담당 의사는 이해가 가는 바이지만 신경학적인 증상에 더 초점을 맞췄으며 전에 보였던 설사 증상은 차트 기록에도 빠져 있었다. 내가 봤을 때는 장염에 대해 그의 몸이 반응을 일으켜 염증 전 상태로 빠졌을 가능성이 높았다. 인체가 다치거나 감염을 일으키면 몸이 원래 가졌던 여러 면역 메커니즘이 활성화된다. 이런 메커니즘 가운데 혈액을 응고시켜 혈전을 만드는 반응도 있다. 이것은 몸에 상처가 생겼을 때 치료를 막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지나치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를 일으킨다. 혈액 응고와 감염이 동반되는 이런 잘 알려진 병리학적인 현상이지만 현장에서는 간혹 간과되기도 한다. 이렇게 그래서 코로나 가운데 혈전도 생각을 같이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나는 가끔 라인병 전문인 의사가 다른 곳에서 정맥 주사로 항생제를 투여하는 시술을 하는데 감독해 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한다. 이때는 환자들의 팔꿈치 정맥에 카테터를 꽂고 심장까지 쭉 올라가게 한다. 이런 말초 중심 정맥과는 무척 유용하지만 상당 기간에 걸쳐서 심각한 감염증을 앓았던 환자를 치료하는 경우라면 두 가지의 중대한 위험이 따른다. 감염과 혈전. 항생제 내성을 가진 세균 또는 균이 관을 통해서 환자의 몸에 들어가면 혈류에 감염을 유발한다. 이런 감염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의학학설지에는 수도 없이 보고된다. 또 PICC가 들어간 큰 정맥에 혈액에 응고되는 증상을 심부정맥 혈전증이라고 부르는데 이 증상은 감염보다도 훨씬 흔하게 나타난다. 나는 흔히 라인병 증후군에 걸렸다고 믿으면서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의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 이들이 만난 의사들은 비싸거나 몸에 칼을 대야 하는 때로는 전혀 효과적이지 않은 친들 치료법을 권한다. 나는 이런 치료에 필요한 돈을 지불하겠다고 집은 물론 살림살이 대부분을 팔아치운 사람을 안다. 대충 봐도 눈속임이나 사기가 분명한데도 말이다. 사리 깊은 의료 종사자들은 자기들이 환자가 원하는 것을 언제나 해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안다. 그러면 환자들에게 인기가 떨어질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가끔은 환자들이 얼마나 그 치료법을 믿고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이 특정 치료법을 도입하지 않는 것이 윤리적인 길이다. 그러면 환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는 권위주의자, 차별주의자로 비난당하기도 하고 혁신을 멀리하는 기성 의료계의 일부라고 매동당하는 일도 생긴다. 하지만 의사들이 지금 손에 넣을 수 있는 증거들을 조심스레 검토하고 이득과 위험을 견주며 눈앞의 환자가 놓인 특별하고 복합적인 상황에 따라서 여러 선택지를 고려하다 보면 가슴보다 두뇌가 시키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무리 큰 압박을 받는다 해도 아무데나 손대는 것은 전문가로서의 책임감을 버리는 일이기 때문이다.